자, 반갑습니다. 뒤에 배들이 보이죠? 근데 땅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되게 먼 바다로 나온 것 같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신항로 개척인데, 신항로 개척이 뭐예요? 신항로. 개척은 뭐 개척한다는 거겠죠. 막 새로운 데를 찾아 나간다 이런 걸 텐데, 신항로가 뭐예요? 신항로. 항로는 뭐야? 항로. 뱃길이죠, 뱃길. 신은 새로울 신자일 거고. 그래서 새로운 뱃길을 찾아 나간다. 이게 뭐 신항로 개척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생각하면 신항로 새로운 뱃길을 찾아 나간다 이 얘기는 배를 타고 안 가본 데로 나아간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유럽에서 안 가본 데를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항상 우리가 근데 그 생각을 하시면 이번 시험에서는 되게 편해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이미 배웠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배울 때 십자군 전쟁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예루살렘을 되찾지 못했다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그리고 지중해 무역권을 얻었다는 그 결과가 뒤이어서 너무 많은 변화들을 끌고 온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배우셨으면 십자군 전쟁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십자군을 원인으로 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 중에 지중해 무역 확보가 있었죠. 지중해 무역을 확보하면서 원거리 무역도 발달하고 상업 전반이 크게 발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중해 무역은 부족하고 더 멀리, 더 넓은 데로 나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상업 활동의 어떤 권역을 자신들의 어떤 상업 활동권을 훨씬 더 넓히고 싶다. 이제 지중해는 좁다. 더 멀리, 더 먼 바다, 더 새로운 지역, 더 새로운 대륙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게 이제 신항로 개척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천천히 같이 보도록 하죠. 이 지역, 지금 빨간 박스의 이 지역의 이야기인데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동네, 포르투갈, 스페인, 이 동네의 이야기예요. 사실 신항로 개척은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무역의 중심지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당연히 지중해겠죠. 그래서 지중해 특히나 여기 기억나실 거예요. 그 프랑스 쌍파뉴 지방, 플랑드르 지방, 그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 여기 이제 지중해 무역권을 차지한 뒤에 원거리 무역이 발달하면서 발달했던 이제 무역 도시들이죠. 그래서 보통 지중해 무역이 발달한다 그러면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역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주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특히나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지중해 무역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스페인, 에스파냐나 아니면 포르투갈이 생각했을 때 다른 나라들은 지중해 무역하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된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들이 왜 더 소외될 수밖에 없냐면 사실 지중해 무역이라고 하는 건 요 아시아권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지중해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무역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소외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 지중해 무역으로는 우리들은 답이 안 나오고 우리는 지중해 무역이 아니라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바다,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개척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신항로 개척인 거죠. 근데 신항로 개척으로 두 나라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에스파냐, 포르투갈에 했던 신항로 개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함께하는 신항로 개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자는 거죠. 천천히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항로를 개척했던 배경은 기본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지중해 무역권을 얻으면서 이제 무역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느낌이었고요. 이렇게 지중해 무역이 커지면서 아시아권의 여러 가지 물건들, 물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넘버원 후추입니다. 후추. 후추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기 때문에 그래요. 고기. 고기를 먹어야겠는데 고기라는 게 이렇게 어, 그 소든 돼지든 죽여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서 먹으면 조금 이렇게 씻어서 바로 구워 먹으면 냄새 안 나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데 당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그런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잡내가 나요. 이 잡내가 생각보다 되게 심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냥 상온 보관하면 금방 썩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제 냄새도 안 나게 하고 조금 냉장고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 보관도 가능하려면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향신료가 있어야 돼요. 냄새도 세고 되게 다른 균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그런 화학적 에너지가 되게 강한 그런 향신료를 써야 되는데 그게 후추라는 거죠. 후추.
후추는 원래는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지금도 통후추라는 게 있죠. 후추를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식물인데 이걸 이제 말려서 향신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고기 위에다가 저걸 말려서 갈아서 뿌려두면 냄새도 훨씬 덜 나고 좀 그래도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들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향신료였는데 요게 기본적으로도 싸진 않아요. 기본적으로도 싸진 않고 또 이걸 구하려면 요게 후추가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데가 인도예요. 인도.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수출을 하면 그걸 이슬람 상인이 사서 다시 이탈리아 북부 상인한테 팔면 이탈리아 북부상이 그걸 사서 유럽에 내다 파는 그런 구조로 수출을 사요. 근데 이제 중간 단계가 많으니까 뭐 이슬람 상인도 그렇고 이탈리아 상인도 그렇고 계속 마진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추가 처음 생산될 때는 뭐 1kg에 한 10만 원이었다면 계속 이제 이슬람 상인도 10만 원에 받아다 15만 원에 팔 거고 그러면 이탈리아 상인도 15만 원에 받아다 한 30만 원에 팔 거고 이러다 보면 유럽에 도착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후추를 신항로 개척은 사실은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후추를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구할까 하는 후추 탐험 여행이에요. 후추 탐험 여행. 그래서 이제 어떤 게 가장 큰 욕구였고 그거 말고도 이제 아마 우리 중국사 때 배워서 기억나실 거예요. 마르코 폴로라는 인물이 그 몽골 제국을 길게 뭐한 20 몇 년 여행해요. 그래서 왜냐면 몽골 제국에서 관직 생활도 오래 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긴 여행을 다녀와서 동반견문록이라는 이제 여행 블로그죠, 여행 블로그. 그래서 동반견문록이라는 여행책을 쓰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굉장히 많이 팔리죠.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동방견문록을 읽고 아시아는 어떤 곳일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신앙로 개척의 어떤 배경이 됐죠. 그리고 이분이 마르코 폴로고 이분이 썼다는 책 동방견문록이 요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 블로그죠. 어쨌든 여기 이제 마르코 폴로가 여행을 다녀온 경로인데 1271년부터 1295년까지니까 24년 다녀온 거죠. 대단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리학 천문학의 발달도 있고요. 결정적으로 나침반이 발명됩니다. 나침반은 항상 어디가 북쪽인지 알려주는 방향을 알려주는 발명품이죠. 요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원래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에는 먼 바다로 육지가 안 보일 정도로 먼 바다로 나가면 방향 판단이 안 되잖아요. 다 물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침반이 발명되기 전에는 최소한 어 땅이 육지가 보이는 정도의 바다밖에 항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침반이 있으면 언제든지 방향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전혀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까지도 항해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나침반도 발달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기독교를 전파해야 된다 이런 순수한 욕심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요소들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요소는 역시 후추를 구하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신항로를 개척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지중해 무역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포르투갈 그리고 에스파냐가 이 어떤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나라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되게 작은 규모로 찢어져 있었다가 어, 그 이 두 나라가 있는 데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이베리아 반도. 보시면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죠. 여기 이베리아 반도인데 여기가 이슬람권 세력이었죠. 근데 훨씬 그 전에 옛날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는 기독교권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베리아 반도가.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이 커지면서 이 지역을 자기들이 차지한 거지. 그리고 프랑크 왕국으로 더 못 넘어오게 피레네山脈에서 막았던 게 여기서 막았 뭐야 이슬람 세력이 여기서 더 못 넘어오게 딱 막았던 게 카를로스 마르텔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권 세력이었죠. 근데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중앙 집권화가 유럽 전체가 왕권이 강해지고 이러면서 요 지역도 다시 기독교 세력으로 되돌려 놓자라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애들과 싸우게 되는데 이슬람 애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포르투갈 그리고 에스파냐 이런 국가들이 생겨나고 중앙 집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지금 보시면 이 지도에서 포르투갈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파냐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슬람권이에요. 요게. 근데 요걸 자꾸 밀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두 나라 모두 지중해 무역이 좀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이 아닌 다른 무역, 새로운 무역을 돌파해내자라고 해서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두 나라가 지중해 무역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무역,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자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에스파냐 일단은 보시고 쭉 적어두시고 한번 한 명 한 명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일시정지 하신 다음에 못 적으신 분들 있으면 한번 쭉 적어 두시고요. 아무튼 하나하나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일단은 먼저 나서는 건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에스파냐는 땅덩이가 크잖아요. 보시면 이 에스파냐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조금 소외돼 있다 그래도 어쨌든 지중해 무역에 참여할 수는 있죠. 여기 참여할 수는 있잖아. 근데 포르투갈은 아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마음이 더 급하죠. 그래서 포르투갈이 먼저 나서게 되는데요. 포르투갈에 봐봐. 근데 그렇지 않나요? 그 보시면 예를 들어서 포르투갈이 후추를 가질러 후추를 사러 인도로 배를 타고 간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여기서 음, 여기서 이렇게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서 인도로 가지 않겠어요? 그 길을 도전했던 게 포르투갈인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바르톨로메 디아즈라는 항해사가 먼저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을 도전하는데 완성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프리카 남쪽으로 쭉 갔다가 여기까지만 가고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결국 아프리카 남쪽에서 동쪽으로 뻗어가는 그 바다를 그러니까 이쪽 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동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 바다를 보기는 봤다. 보기는 봤는데 이 동네 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일단은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린다. 그리고 나는 내가 본 그 지역의 바다를 폭풍의 곳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근데 이거를 듣고 있었던 포르투갈의 왕실 그 중에서도 왕자 엘리케라는 사람이 요걸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너무너무 큰 성과를 낸 건데 거기 이름을 폭풍의 곳이라고 짓지 말고 희망봉이라고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동쪽으로 나아가는 바다를 봤다는 건 인도로 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바르톨로메 디아즈 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나가는 항로를 개척하는데 절반 정도의 승리를 그러니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이제 포르투갈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까 에스파냐가 마음이 급하겠죠. 그래서 에스파냐는 요거를 이렇게 그냥 따라갈 수도 없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콜럼버스가 다가옵니다. 콜럼버스가 다가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옛날 고대 그리스 서적들을 보면 지구는 둥글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포르투갈의 길, 즉 아프리카 남쪽을 돌아나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정반대로 쭉 나아가도 언젠가는 인도를 만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주장을 열심히 해서 결국 에스파냐 왕실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에스파냐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어, 자기 뜻대로 포르투갈을 따라가지 않고 바다를 향해 쭉 나아가는 그런 항해를 하는데 이 항해를 통해서 결국 어떤 땅에 도달하기는 해요. 여기가 바로 인도인 거죠. 콜럼버스한테는. 그래서 콜럼버스는 자기가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쭉 나아가서 도착했던 그 땅이 인도의 서쪽 지방이라고 끝까지 믿었어요. 어, 근데 이제 에스파냐가 볼 때는 그 뒤에 몇 번을 더 콜럼버스를 보냈는데 조금 여기가 과연 인도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콜럼버스는 이런 식으로 어 포르투갈이 갔던 길이 지금 요 길이잖아요.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서쪽으로 쭉 몇 번을 갔던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인도의 서쪽 지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가신 거죠. 어, 포르투갈은 이제 드디어 목적했던 바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포르투갈이 남쪽으로 쭉 돌아서 결국은 인도까지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걸 완성해냈던 게 바스코 다 가마예요. 이름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인도가 목적지였는데 지금 보시면 인도까지 다 갔죠. 그러니까 다 가마인 거지.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포르투갈은 결국 인도에 먼저 도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에스파냐와 인도를 먼저 도착하는 그 경쟁에 있어서는 포르투갈이 이긴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포르투갈은 인도에 도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와 후추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냐는 콜럼버스가
인도의 서쪽 지방이라고 했던 그 땅이 조금 미심쩍어서 계속 몇 번 더 항해사들을 보내요. 보냈는데 그 중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인물이 새로운 걸 발견한 거죠. 이게 이제 어,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땅은 인도가 아니고 그동안 유럽인들이 모르던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의 대륙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를 탐험하고요. 서인도 제도는 인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파냐에서는 드디어 마젤란이 세계를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세계 일주에 성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스스로 입증해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마젤란은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는데 이게 지금 포르투갈은 요경로죠. 요경로인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아메리카죠. 그래서 돌아서 쭉 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점선이죠. 여기가 필리핀이에요. 여기 필리핀인데 어 마젤란이 항해가 너무 길었다 보니까 식량, 물 이런 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좀 얻으려고 필리핀의 한 섬에 들어가는데 그 원주민들한테 당해서 마젤란은 돌아가시고 그나마 살아남은 선원 몇 명이 이제 돌아와서 세계 일주를 완성했다라는 그래서 지구는 둥글다는 걸 입증했다는 보고를 하게 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어떤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 노란색은 쭉 간 거니까 에스파냐의 방향이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그렇죠. 포르투갈의 방향이죠. 그래서 어쨌든 원래 목적했었던 인도와의 무역을 성공하는 건 포르투갈이고요. 에스파냐는 인도와의 무역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전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은 인도와 무역에 성공했으니까 후추 무역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스파냐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대륙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게 에스파냐의 이 아메리카를 가는 방향이 됐든 아니면 포르투갈의 인도를 가는 방향이 됐든 기본적으로 어쨌든 바다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는 대서양이라고 부르는 이 바다 쪽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 바다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중심도 그동안은 지중해 국가 무역의 중심이었다면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거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대서양이 무역의 중심으로 바뀌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이렇게 신항로를 개척하기 전에는 유럽 무역의 중심이 지중해였다면 이제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신항로를 개척한 뒤에는 대서양이 무역의 중심지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그래서 대서양 중심에 여러 가지 무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이 주도하는 무역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유럽인들은 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아시아권과 무역을 하고 또 에스파냐는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식민지를 얻고 이렇게 되면서 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많은 물산들이 들어왔던 거죠. 그다음에 아메리카에서나 이런 데서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나 아메리카에서 금이나 은이 엄청 많이 채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에스파냐를 통해서 유럽 사이로 퍼지게 되는데 금이나 은이 흔해졌다 보니까 뭘 똑같은 가치의 물건을 살 때 그전보다는 은을 많이 내야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고 그 뒤에 이제 상당히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채굴해서 이제 고게 유럽으로 퍼지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진 그 사건을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다음에 상업혁명은 이런 거예요. 기본 틀은 이때부터 이 신한홍 개척 때부터 근대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상업혁명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후추 무역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다 그랬거든요. 즉 이런 거예요. 상인이 10척의 배를 띄워서 후추를 사오려고 하는데 그중에 9척이 침몰돼도 한 척으로 갖고 온 후추만으로도 나머지 9척을 모두 보상할 수 있고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만큼 후추 무역이 어떤 많이 남는 장사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왕에 장사를 할 거 큰 돈을 벌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장사를 할 때도 규모를 크게 해서 장사를 하고 싶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배 한 10척 정도를 마련해서 인도로 가서 후추 무역을 하려 그래요. 근데 한 척에 1억 정도에
근데 내가 가진 건 2억밖에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이뤄내려면 일단은 돈을 부족한 8억을 빌려야겠죠. 근데 이걸 상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빌리지 않고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받는 것과 그냥 빌리는 건 어떻게 다르냐? 그냥 빌리는 건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이 돈을 이용해서 얼마로 불렸든 처음에 빌린 돈 그만큼만 갚으면 돼요. 근데 투자는 어 사실상 그 사업을 같이 하는 거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 근데 누군가한테 투자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이 투자해준 사람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고 그런 원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업혁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내가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벌리고 나중에 잘 되면 이제 내가 투자했던 거에 이익을 일정 비율 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주식사인데 주식시장인데 그 원리가 이때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럽의 아메리카 침략 이렇게 돼 있는데 아메리카 침략이면 거의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거의 에스파냐를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은 아메리카 이 지역은 유럽인들이 이때 처음 가본 거지 원래 이 지역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나름대로 아메리카인들끼리 아즈테크, 잉카 이런 문명들을 발전시켜 놨어요. 물론 이런 문명들은 부족함은 많이 있습니다. 음, 철도 아직 만들지 못하던 그런 단계의 문명들이긴 하죠. 그래서 되게 조금 후진적인 그런 문명들이 발달해 있었는데 이걸 에스파냐인들이 찾아 들어가서 다 파괴하는 거죠. 왼쪽에 있는 게 마치 지구라트 같은 그런 제사의 공간 역할을 하는 치첸이사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멕시코에 있는 마추픽추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에스파냐인들이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아메리카의 기존 문명권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돼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는 아메리카 중에 남부 지방을 얘기하고요. 에, 기존에 있었던 원래 원주민들의 아즈텍 문명은 코르테즈에게 무너지고요. 잉카 문명은 피사로에게 무너지는데 뭐 코르테즈, 피사로 이런 이름들을 구분해 달라는 것보다는 둘 다 역시 어, 에스파냐 사람이다. 그래서 방향을 아메리카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메리카로 쭉 진출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는 인도와의 무역은 물 건너갔죠. 그건 이제 포르투갈이 하는 거고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식민지를 좀 더 가치 있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근데 이거는 사실 식민지를 차지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걸 하는데 플랜테이션 농업이에요. 플랜테이션 농업. 플랜테이션 농업은 주로 이제 이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게 담배, 사탕수수, 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 주로 생산이 돼요. 어, 담배 있고 사탕수수, 커피 이런 것들이 주로 생산이 되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써요. 사탕수수로 만드는 게 설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 커피, 담배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러니까 플랜테이션 농업은 잘 되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농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식물들, 담배나 아니면 이런 식물들이 너무너무 더운 지역에서 자라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더운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식민지에 하기 좋은 농업이기는 해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게 단점인데 그건 식민지 사람들 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커피나 설탕 뭐 이런 것들을 내다 팔므로써 거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유럽 국가들이 여러 식민지에서 많이 했던 게 바로 이 플랜테이션 농업이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역시 금과 은도 많이 채굴이 돼서 유럽의 가격 혁명을 이끌게 되고요. 원주민들은 당연히 많은 피해를 겪겠죠. 이제 이 아메리카 지역을 식민지화했던 에스파냐가 시키는 명령을 이것저것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텐데 플랜테이션 농업이며 뭐 금은 채굴이며 다 힘들 텐데 결정적으로 전염병이 돌아요. 이 전염병이 무서운 게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뭐 이런 질병 전염병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유럽인들은 어느 정도 이미 항체가 있단 말이에요. 많이 걸려봤던 병이니까 항체가 있는데 근데 아메리카인들은 이때 유럽인들을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인들 몸에서 자기들 몸으로 균이 전파가 되면 이 균은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균인 거죠. 그래서 대응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아메리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전염병에 의해서 유럽인들한테 옮겨온 전염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구가 이렇게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유럽 상인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끌고 들어와서 이 아메리카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런 식으로 흑인 노예를 동원했다는 거. 이 사진 본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죠. 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사진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왼쪽 사진도 이렇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한 명 한 명 사람들을 이렇게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에스파냐가 주도하는 삼각무역이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유럽이 아프리카로 보낼 때, 아프리카가 아메리카로 보낼 때, 아메리카가 유럽으로 보낼 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에스파냐가 주도하는 삼각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은 얘기가 다르죠. 포르투갈은 이제 인도와의 직접 무역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무역 거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무역 거점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도와 더 많은 후추 무역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신항로 개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진정한 의미의 전 세계를 잇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신항로 개척의 의미를 설명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